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김장길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 부교수로서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서울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고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께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교육 프로그램화 시켜서 오프라인 워크숍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런 오프라인 행사들이 대부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 강좌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총 7개의 강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품 기획과 공학적 설계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 부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SNU 공학 컨설팅 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기술 컨설팅과 그 다음에 초기 창업 기업들의 창업 보육을 같이 맡고 있고요. 동시에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메이커 스페이스인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창업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개인적으로 창업 교육 채널인 M&A를 운영하고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창업 채널에도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학력이나 이력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에 관련된 창업 특강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총 7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오늘은 1회차인 제품 기획과 시제품 제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기초 지식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제품 제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있죠. 그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전반적인 모델링 기술에 대한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만 이용해서는 사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그 높은 레벨의 그런 시제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그런 창업 기업들은 외주 용역을 통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주 업체를 통해서 시제품을 제작할 경우에 어떠한 사항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본격적인 이제 시제품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제품 홍보를 위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품 기획과 시제품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기획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정의가 가능합니다. 뭐 신제품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회사가 투자해야 되는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선택의 과정,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아이디어,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제품 기획에 대한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뭐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또 사실 이 내용도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적당히 찾아서 그 왠지 좀 이제 멋있는 글씨로 써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와서 이제 써놓은 표현이고요. 사실 여러분이 제품 기획의 정의에 대해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품 기획은 결국에는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획 전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제품 기획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꾸려야 된다 이런 종류의 창업에 관련된 내용이다기보다는 진짜로 하드웨어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분께서 어떤 점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나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막 볼품없고 허접하고 그다음에 남들이 봐도 별로 사고 싶지 않은 그런 좀 망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현대의 기술로 모든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공학적인 고려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려 사항들을 모두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께서 모르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커버를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그냥 아이디어를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도달을 하기까지의 그 시행착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또 비용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실제로 고려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이런 부분 정도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창업 기업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뭐 이 제품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와닿질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제 핵심 포인트들만 짚어서 이런 예시를 보고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 강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본 강좌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은 놓치기 쉬운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자,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요,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수많은 전투기를 날리면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미군이 이제 전투기를 날렸는데 이제 가면은 이제 총알을 맞고 이제 격추를 당해요. 근데 전투기 한 대가 사실 가격이 거의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한 대가 격추가 될 때마다 이제 그 경제적 손실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또 이제 지금은 러시아죠. 구소련의 입장에서도 실제로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그 본 기체라도 안전하게 살려서 다시 올 수가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즉 추락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안에서 그 미군 안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요, 전투에 나갔다가 돌아온 전투기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총알을 어디에 총알이 가장 많이 맞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됐더니 가장 많이 조사가 됐던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요 날개 부분, 그 다음에 요 꼬리 있는 부분, 요쪽 부분요. 그 다음에 요 몸통 부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총알이 많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여기가 총알이 가장 많이 맞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총알이 맞아도 실제로 이제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이 부분을 보강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자라고 해서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엔지니어가 아주 합리적이고도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됩니다. 의문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총알에 눈이 달린 게 아닌데 왜 총알들이 날개에만 가서 맞고 아니면 몸통에만 가서 맞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 엔지니어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날개에 총알을 맞았던 그런 기체나 몸통에 총알을 맞았던 그런 기체들은 실제로 그 부분이 취약해서 총알이 맞았다기보다는 다행히도 거기 맞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다른 쪽에 총알을 맞았던 기체들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런 이제 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추락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림에서 실제로 총알이 맞았던 그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기체들은 어디에서 총알을 맞았을까요? 지금 이 앞부쪽에 있는 조종석 부분, 그 다음에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엔진 부분, 연료통 부분이라는 거죠. 이 빗금쳐 있는 부분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조종석에 총알을 맞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종사가 총알을 맞았을 테니까 기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락을 했을 것이고, 가장 치명적인 엔진 부분이나 연료통 부분은 당연히 총알을 맞으면은 기체의 치명적인 고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총알을 제일 많이 맞았으니까 여기를 보강해야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부분이 가장 안전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기체들은 다른 부분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에 맞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조종석 부분들, 그리고 엔진 부분들, 그 다음에 연료통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함으로써 어떤 기체가 생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거를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해요. 제가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아 여기가 제일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를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가 야기된 이유가 눈으로 보이는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다른 요소에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 기획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머릿속에는 뭔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동적인 어떤 그 희망 사항들, 그다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공학적인 기술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실제로 시중에 나가는 제품들은요. 어떤 첨단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검증이 된 기술들이 실현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공학적인 기술보다는 좀 더 다른 요인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거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다음 두 가지 사례 중 어떤 차가 좋은 차일까요? 굉장히 조용하고 떨림이 없고 정숙한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란하고 진동이 굉장히 큰 그런 자동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난 수십 년간 항상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떨림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시끄러운 그런 차들 혹은 그런 전자제품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추세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기술들은 최근 십수년 동안 항상 조용하고 정숙하고 떨림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의 방향이 항상 집적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죠.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글로벌 바이크 브랜드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실제로 그 모터를 한번 그 걸기 시작을 엔진 시동을 걸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그 부릉부릉하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또 이 엄청난 진동과 그 할리 데이비슨만이 주는 그 엄청난 파워에 반해서 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는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조금 옛날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BMW라고 하는 독일에서는 이제 베엠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베엠베라고 하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엠베는요 원래 생긴 것 자체가 엔진에서 특유의 진동과 소음이 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엠베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엔진 소리와 이 배기음이 마음에 들어서 실제로 타고 있고요. 실제로 이 베엠베라고 하는 회사는 자기네 회사 제품의 그 진동과 그 엔진 소음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 소리 자체를 다른 데에서 만약에 유사한 형태로 동일한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그게 특허 침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 진동과 소음이라는 거를 왜 안간힘을 써서 이런 그 특허까지 내면서 그 회사만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어떤 기술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거예요. 제품 기획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용하고 정숙한 것만을 원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제품 기획이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현재 할리 데이비스는 굉장히 조용한 전기 바이크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요. 베엠베라고 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동이 없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실제로 베엠베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안에서 전기차가 너무 조용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일정 수준의 이상의 소음을 낼 것이라는 그런 이제 규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별도로 스피커를 달아서 이 베엠베라고 하는 자동차가 내는 원래 그 오리지널 소음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단순하게 요란하고 진동이 있다라고 해서 이 할리 데이비슨이나 베엠베라고 하는 자동차의 어떤 효율이 떨어지거나 어떤 파워가 약해지거나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충분히 노력을 하면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들을 남겨놓는 건, 이 요소들을 우리 회사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로서 남겨놓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품 기획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기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진동도 없어야 되고 소리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제품 기획의 관점에서 완벽한 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혹은 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은 지금도 최대한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높은 어떤 파워를 얻을 수 있으면서 진동이 덜하고 소음이 덜한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학 어떤 연구자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려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공학 기술만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강철이 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철봉을 구성하는 그냥 그 쇳덩어리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스댕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부엌에서 우리가 이제 조리용품 같은 거 쓸 때 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그런 조리 도구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강철은 워낙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가 써오던 굉장히 오래된 그 물질이죠. 쇠입니다. 쇠고 뭐 강철과 주철 뭐 이런 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소재 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강도가 높고 가격 저렴하고 뭐 굉장히 이제 널리 쓰이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합금, 이 강철에다가 니켈이나 크롬 같은 그런 소재를 섞어서 합금을 만듦으로써 녹이 쓸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녹이 쓸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비싼 소재를 써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그 주방기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또 어떤 함량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한 조성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소재의 가격 자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걸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스테인리스 스틸이 강철보다 훨씬 더 비싸고 녹도 안 쓰는 굉장히 좋은 소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드로리안이라고 하는 차고요. 사실 이게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는데 지금 세대에서는 아마 이 영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백투더퓨처 2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그 영화에서 나왔던 차거든요. 그 훨씬 이전에 나왔었죠. 이게 1960년대인가 그때 나왔던 차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차고, 이 차가 그 당시에 정말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면서 관심을 받았던 거는요. 이 차가 모두 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몰고 다니다 보면은 이 옆면에 이렇게 끓였을 때 실제로 거기에서 이렇게 녹이 쓸잖아요. 녹이 쓸어가지고 그 페인트 이렇게 벗겨지거나 문콕당하게 되면 거기를 빨리 뭘로 덮어주거나 하지 않으면은 거기 녹이 쓸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그 산화된 부분이 넓어지면서 막 구멍이 뻥뻥 뚫리고 막 그 빨갛게 부식되고 해가지고 되게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특히 오래된 차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을 차체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올라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녹이 절대로 쓸지 않는다는 그런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강철보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뭐 이게 좀 가격이 비싸서 모든 자동차에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을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뭐냐? 이 드로리안은요, 그 당시에 나왔던 스포츠카를 통틀어 가지고 쫄딱 망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백투더퓨처 2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찍었을 당시에 전 세계의 드로리안이 300대도 채 안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그 얼마 안 남아있는 그 드로리안이라는 차를 열심히 섭외를 해서 이제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영화 찍으면서 한 6대 정도인가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해서 여분을 가지고 간신히 찍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 왜 하필이면 그 영화에서 이 드로리안이라는 차를 이제 굳이 섭외를 했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에서 봐도 알겠지만 뭔가 되게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여기 그림 같은 것도 보면은 막 날개가 막 위로 접히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앞쪽에 보면 이것도 뭐 은색으로 되게 기체도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이 차를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게 되면서 이게 약간 거기에 이제 뭐 매드 사이언티스트 정도는 아니지만은 뭔가 이 그 오타쿠 같은 그런 이제 되게 희한한 그런 괴짜 과학자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와도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그 백투더퓨처 2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영화를 찍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차가 잠깐 관심을 다시 받게 되면서 수요가 이제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자동차 자체가 그 당시에 이미 다 단종이 돼 버리고 남아 있는 차들도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인데요.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소재는
그 철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도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색칠을 칠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페인트로 뭔가를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우리가 뭐 프라이머나 이런 어떤 보조제를 이용해서 아무리 페인트 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강철에 바르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게 벗겨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그런 스테인레스 스틸에도 도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머그컵 같은 거 실제로 쓸 때 보면은 텀블러, 그 보냉 텀블러 같은 게 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는데 시간 지나면은 그래도 비교적 빨리 이렇게 좀 도색이 벗겨지는 걸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 도색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벗겨지거든요. 이 왜냐하면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소재 특성상 외부의 그런 물질들이 흡착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접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지금은 그나마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에도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노다이징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색깔을 바꾸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적용이 되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아예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강철로 만든 그냥 일반적인 스틸 강판으로 만든 그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베이지색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패션 자동차들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차는요, 그냥 이게 원칼라예요. 그냥 원칼라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사람의 이 기호도라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빨간색 차를 타고 다닌다, 검은색 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도 보통 그런 차를 오래 타고 다니면 그 색깔이 조금 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차를 바꾼다 그러면은 검은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묘하게 다시 검은색으로 회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신 뭐 조금 톤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이놈의 이 은색 차는요, 이게 은색이 아니고 그냥 그 색깔이에요, 색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차가 딱 어떤 거랑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그 집에서 그 주방기구 이렇게 할 때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후라이팬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리고 얘가 그렇기 때문에 기스가 딱 났을 때도 밑에 딱 비춰보면 그 후라이팬에 기스 난 것처럼 막 이렇게 뭐냐 그 무슨 무늬 같은 게 막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차 자체는 디자인은 괜찮은데 이 소재에서 오는 그 친근함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되게 딱딱해 보이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잘 안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가격은 둘째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디자인들이 실제로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신기해 보이지만 이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것들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이거 적용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보통 우리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슈퍼카들이 갖고 있는 문 열리는 시스템 있잖아요. 뭐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열리고 위로 열리고 막 날개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게 가장 익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특정한 소비자층을 위해서 이런 자동차들을 그때그때 한정품으로 내놓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나는 뭐 전 세계 국민의 뭐 한 1% 정도, 전 세계 소비자 1% 정도만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타겟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업의 성공률이 높아지잖아요. 성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의 그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나온 제품들이 그 당시에 잠깐 반짝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어떤 얘기냐?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 차가 만들었던 그 당시에 나왔던 최고의 소재였습니다. 그 전까지 녹이 항상 쓰는 그런 제품들밖에 없었는데, 이 제품을 적용해서 더 이상은 녹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죠. 즉 최고의 기술이었는데요. 이 당대 최고의 기술이 항상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는 항상 최고의 가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색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자동차, 이건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뭐 제가 뭐 무슨 뭐 연구자로서 겪었던 건 아니고 제가 소비자로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 매장을 찾아갔는데, 뭐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뭐 차량 자체 모델도 마음에 들었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견적도 뽑아보고 다른 차종도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쪽에 와서 이제 그
뭐냐 그 영업소의 그 영맨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자동차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특정 트림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옵션을 정하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영맨이 갑자기 높아심에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반 농담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그 차는 아니지만은 이 차 뒤에 지금 요 장식품 있잖아요. 요거 그 스포일러라고 하는 요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실제로는 공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고속으로 달리게 될 때 뭐 공기를 뭐 이렇게 좀 그 뭐냐 위쪽으로 보내가지고 약간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만들어서 뭐 차를 좀 더 바닥에 지면에 붙어서 고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고 분명히 그 공기역학적으로도 이게 분명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속 200이나 300 정도로 달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속 100에서 뭐 기껏 해봐자 한 110 정도 거기서 이제 과속하시는 분들이 한 150까지 봤는데 뭐 여기서 그런 내용을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보통 한 110 정도라 그러면 굳이 뭐 이 리어 스포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뭐 차가 안정적이 되고 이렇게까지 막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만인 그런 거고요. 어떤 스포츠카들은 이걸 아예 옵션으로 팔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거를 뭐 이제 저 뭐냐 서드 파티로 해가지고 이제 튜닝샵에서 이런 걸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 차는 이 리어 스포일러가 원래 디폴트로 달려 나오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스포일러는 못 없앤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 별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왜 스포일러 얘기가 나오나요? 그랬더니 간혹 가다가 고객 중에 요게 정말 정말 꼴배기 싫다라는 그런 고객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긴 이게 없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거 없이 이제 그 주문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분이 그거를 얘기하는데 되게 애먹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없애는 게 뭐가 문제냐. 애초에 만들 때 요거 붙이는 거 딱 빼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 그 영맨이 사실 어떤 생산공학의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겠지만 또 그렇진 않으니까 뭐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그냥 딱 봤을 때 이 고객 입장에서는 뭐 리어 스포일러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장식품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그 사람 생각에는 디자인상으로 이게 없는 게 더 나아 보였다는 거죠. 결국엔 차를 안 샀대요. 차를 안 샀는데 이제 되게 답답해하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좀 요 부분이 이거 한번 언젠가 이제 제가 하는 강의에서 한번 다룰 만한 요소기는 하구나, 되게 재미있는 요소기는 하구나라고 해서 요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안 됩니다. 자, 말이 좋아서 안 됩니다지 절대 불가인 경우가 있어요. 불가능하다. 고객님이 원하는 이 형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그 단어 자체는 이거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이 기획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는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제품에서 진짜 중요한 부품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자동차에서 나는 엔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엔진을 빼달라.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차가 안 굴러가니까. 혹은 뭐 바퀴가 동그란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바퀴를 네모나게 만들어 달라.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뭐 중요하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그럼 이제 차가 막 덜컹덜컹거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아예 빼거나 수정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경우.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오케이, 나는 이 자동차를 살 텐데 내가 이 자동차를 물에서도 달릴 수 있고 공중에 붕붕 떠가지고 비행기처럼 날아다니게도 만들어 달라. 그런 옵션을 달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 기술상으로 그게 완전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그 자동차를 공중에 뜨게 하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개발비, 그 다음에 그 현재의 디자인을 다 포기하고 그 안에 무슨 뭐 프로펠러를 달아야 되고 별 미친 짓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불가능이라고 봐도 크게 뭐 이상할 거 없는. 근데 뭐 다행히도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소비자들을 만날 일은 거의 없죠. 왜냐면 본인도 억지 부리는 거를 아니까 보통 이런 일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설계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애매한데요. 그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공학을 하는 사람들도 또 사업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특유의 어떤 그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신념.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까 그 자동차를 사례로 든다면은 어떤 설계자는 이 리어 스포일러라고 하는 게 꼭 어떤 그 심미적인 어떤 요소가 있지 않더라도 이게 이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자동차의 어떤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고집을 피워서 만약에 외쪽에서 아 이거 빼고 생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제 똥꼬집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한 명의 고객을 위해서 막 수천만 대를 수천 대를 팔고 있는 그런 자동차 시장에서 한 명의 고객을 위해서 설계자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막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안 된다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과학기술의 한계에 부딪힌다. 뭐 이것도 뭐 아까랑 똑같은 건데요. 뭐 시간이 지나가면 뭐 그냥 그 지금 현재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무리도 둥둥 떠다닐 수 있고 뭐 그냥 비행기처럼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통째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과학기술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뭐 이 정도까지 요구한다 그러면은 뭐 자기가 만드는 게 낫지 사실은 뭐 차를 산다 이렇게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게 되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거는 지금 다섯 번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전체 생산 라인을 모두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그냥 이거 자동차 여러분이 기존에 봤던 이 자동차 이 리어 스포일러 없애려면은요 모든 생산 공정 라인에서 이 리어 스포일러 붙이는 그 부분만 싹 제외를 하고 다음 라인으로 딱 넘겨가지고 도색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키면은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산 라인, 대량 생산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라인을 한번 구축하게 되면은 그 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대만 이렇게 이게 자동차도 크잖아요. 그걸 한 대만 이렇게 빼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쪽으로 집어넣는 것 자체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목적 자체가 맞춤형이 아니고 양산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원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인력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빼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붙여서 차값이 뭐 10% 정도가 아니고 진짜 몇 배로 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애초에 설계단에서 잘못하고 디자이너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게 안 팔리더라.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생산 라인 자체를 굉장히 어떤 유동적으로 만드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 라인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렇게까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해서 좀 더 소비자 맞춤형으로 되게 수십 가지의 옵션을 줘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거든요, 독일에. 어디에 있냐면 그 마세라티라고 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대충 뭐 이름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차값이 한 몇 억 정도 찍고 들어가면은 그렇게 그냥 100% 소비자의 그 기호에 맞춰가지고 맞춤형 차도 제작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양산형 차라고 하는 건 차값이 싸지는 않지만은 싸게는 한 1,200만 원 정도에서부터 한 4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기존의 생산 라인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리어 스포일러를 정말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다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하나의 제품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조금 이제 치명적인데요. 만약에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소비자의 어떤 그 니즈를 제대로 만족을 못 시켰다,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만족을 못 시켰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이런 리어 스포일러가 없는 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차의 구입 자체가 이제 차의 판매가 저조하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해에 제품 기획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사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소비자의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런 불평불만을 마음대로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산자의 입장이고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소비자의 니즈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이 리어 스포일러와 같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디자인뿐일 수도 있는 이런 요소에 되게 크리티컬하게 소비자의 어떤 불평불만이 걸려버리게 되면은요. 그 여러분이 기획한 그 제품 자체가 실패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판매자의 입장이 돼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공학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시제품 제작보다 훨씬 더 앞서서 고민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이 실패하게 된 케이스가 뭐 기술적인 한계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고객의 불만은 그 기술적인 한계는요 말하면 알아들어요 대부분. 그냥 상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바퀴가 네모난 자동차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본인도 알아요 그걸. 바보가 아닌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제품이 뭐 지금 보면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물에 떠다니기에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럼 다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게 아닌데 이런 리어 스포일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제품 기획에 실패했습니다. 라인이 이렇게밖에 안 꾸며져서 이걸 우리가 맞춰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여러분이 제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입장에서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면은요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인지 아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다각도로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제품 기획을 할 때 실제 시제품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시장 조사가 굉장히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 전에 양산이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제 시제품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베타 테스트 같은 걸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시제품 제작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저희 쪽에 이제 그 시제품 제작이나 관련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뭐가 있냐면은 이 3D 프린터로 제품을 만든 다음에 마음에 좀 안 들어요. 표면도 좀 거칠거칠하고 좀 정밀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계속 그걸 사출로 가져가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사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그 제품이 아직 사출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금이 진짜 뭐 10억이나 100억 정도 있어서 뭐 한두 번 이렇게 좀 시제품 말아먹어도 뭐 그거 뭐 한 몇백 번 더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업체 소개시켜드리고 진행하게 하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그 시제품 사출을 뜨기 위해서 금형 하나 뜨고 그거 시제품 뽑아내는 1,000만 원,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 하나라도 따려고 막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인데 이상하게 이 기계나 소재 쪽이 아닌 그런 전공이 아닌 분들이 희한하게 장비에 꽂혀가지고 뭔가 이 제품이 사출 성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반딱반딱하게 나오면 더 좋아지겠거니 하는 그런 그 환상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공학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사실은 몇 번은 더 테스트를 해봐야 그나마 좀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그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무 이 기술이 안 되고 장비가 안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지 말고 실제로 고객의 불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여섯 번째 이유는 이제 귀찮아서 이제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거는 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얘기인데요. 요거는 제품 기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공과대학에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그 학문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여러분께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 부품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요. 여기 구멍이 5개 뚫려져 있는데 이 각각의 구멍에다가 여러분이 축을 이제 맞춰서 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은요. 이 5개의 구멍이 정확하게 똑같이 뚫려 있는 케이스 A라고 하는 이런 설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6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케이스 B라고 하는 이런 설계안이 있습니다. 요 2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설계냐라고 하는 걸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 딱 요 정도쯤 되면은요 어느 누구도 A라고 선택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아, 저 사람이 여기에서 이 두 그림을 갖고 나온 이유는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서일 거라고 해서 B를 갖다 놓는데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좋은 설계가 아니냐 이렇게 두드려 맞히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깊은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이렇게 만들려면 당연히 A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A를 이제 뽑아내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정답은 이 어느 쪽도 실제로는 최적의 설계가 될 수도 있고 최적의 설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품의 설계도를 제가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뭐냐면은요. 왼쪽에 있는 케이스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공 친화적인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 A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부품이기는 해요. 어쨌든 내가 설계한 것과 그대로 똑같이 나온 부품이고 그 구멍을 하나 덜 뚫고 딱 5개만 뚫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공 자체도 조금 간소화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자, 케이스 B라고 하는 거는 조립 친화적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립 친화적 설계가 무엇이냐? 이 조립 친화적 설계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은 이 자체가 완제품이 아니고 자동차의 생산 라인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끼워 넣는 부품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작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작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케이스 A와 같이 정확하게 이 5개만 찍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밑에서 판을 들어가지고 딱 맞춰봤을 때 구멍이 정확하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돌리든지 뒤집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끼워 맞춰 넣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과정을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한다 그러면은 한두 개 정도 제품 만드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작업들을 단순 작업들을 뭐 1000번, 2000번, 10,000번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시간적인 로스와 비용의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요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은 요 부분이 뚫려져 있어도 별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를 미리 뚫어져 버리면은 6개의 구멍이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라인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 라인 따라 가지고 오는 것들을 냅다 집어 가지고 그냥 계속 갖다 꽂기만 하면은 계속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조립 공정에서 실제로 공수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설계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조립 친화적인 설계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모든 설계를 다 케이스 B처럼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이 케이스 A 같은 이런 경우가 뭐냐면 소재가 너무 단단해 가지고 구멍 하나 뚫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구멍을 덜 뚫더라도 사람이 그냥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끼는 게 더 싸게 먹힐 때도 있거든요. 시간도 훨씬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가공 친화적이 무조건 좋냐, 조립 친화적이 무조건 좋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따지기가 힘든 그런 요소가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소재가 너무 비싼 거죠. 소재가 너무 비싸가지고 구멍 하나라도 더 뚫어가지고 남는 걸 재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B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생긴 거 그대로 뽑아내는 게 제일 좋은 설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라든지 공정 시간이라든지 어떤 소재의 특성, 그다음에 이제 공정 관리,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오히려 A가 더 맞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B와 같은 이런 형태가 우리 회사에는 더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종류의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아마도 여러분께서 그 실제로 이거를 직접 고민해 가지고 막 무슨 볼트 뚫는 위치까지 고민해 가지고 설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은 이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단가를 맞춰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판매를 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창업 기업자로서 이런 공학적 설계를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런 이제 공정을 맡겼을 때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 듣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귀찮아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가장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처음에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 조금 시간을 줄이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좀 귀찮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해답을 안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4개의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충분한 어떤 시장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굉장히 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은 그 제품을 기획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데는 전혀 제약 조건이 없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아 뭐 그거 그냥 이런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합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 그런 제품들이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공학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정말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 그거 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의 기준이 몇 프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 10%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죠. 10개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10,000개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그 중에서 1,000개가 반품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10명 중에 1명이 불량품을 받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많은 이런 전자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S전자나 L전자와 같은 그런 유명 대기업들이 불량률이 10%가 넘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명이 가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불량품에 당첨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회사 제품을 사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희한하게 남들에게는 그렇게 되게 어떤 그 철저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그 관리 체계가 나왔겠어요? 여러분의 제품도 불량률이 0.1%, 0.01%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충분히 무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오류가 정말 정말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제품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공학적인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아이디어 있어 외주 맡겨야지 해가지고 업체에다 맡긴 다음에 그냥 만들어준 거 갖고 와가지고 에이 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메이커스페이스 그 대한민국 대표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는 아이디어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우리 좋은 장비 갖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마음대로 쓰세요 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와서 이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인프라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받아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품을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사업적 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풀어나갈 문제지만은 적어도 시제품을 만들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효율로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걸 끌어낼 수 있냐 그거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저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본인들이 이거는 그냥 돈만 내면 할 수 있어. 사실 돈도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쪽 이 캠퍼스 타운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저희한테 좀 와서 컨택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나만 던져드리겠습니다. 그 헨리 포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 포드 미국 포드사의 창시자입니다.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그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남겼던 되게 유명한 명언이 바로 이겁니다. If I had asked people what they wanted, they would have said faster horses. 무슨 얘기냐? 만약 내가 살았던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명언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 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헨리 포드는 미국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말없이 달리는 마차라고 하는 그 제품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걸 양산화시킨 사람이에요. 제2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됐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항상 탈 것이라고 하는 건 말이나 혹은 다른 뭔가가 끄는 그런 마차 같은 그런 것을 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 말이나 다른 동물들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탈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더 빨리 달리는 말, 밥을 적당히 주고 굉장히 튼튼해서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말, 쉽게 병들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을 원했겠죠. 그런데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 없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생소했던 시장에 이 컨셉을 도입을 해서 결국에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제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장본인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기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소비자의 어떤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할 것이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제품 계획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에는 자동차에 대한 컨셉도 없었기 때문에 말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였다는 거죠. 지금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건 과연 소비자들이 본인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소비자들이 뭘 원할 거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섣부른 판단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기획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고 지속적인 탐구와 그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얻은 그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그 제품 기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 2020년도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서울대학교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컨설팅을 맡아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